레너드 번스타인. 일. 개요. 나는 지휘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치고 싶다. 교향곡도 쓰고 싶고 브로드웨이와 헐리우드를 위한 음악도 쓰고 싶다. 책도 쓰고 싶고 시도 쓰고 싶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지휘자, 작곡가, 피아니스트, 음악교육가, 음악저술가. 2차 대전 후 유럽 예속 경향이 강했던 미국 음악계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온 천재 음악가다. 애칭은 레니. 가끔 영어 발음 그대로 읽어 레너드 번스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스타인으로 끝나는 이름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전에는 유럽식으로 레오나드 반 슈타인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1990년대 이후 미국식 발음인 레너드 번스타인으로 고정되었다. 이. 생애. 레너드 번스타인은 미국 보스턴 인근의 로렌스라는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번스타인의 아버지 샘은 러시아 치하에 있던 우크라이나의 정통 유대인촌에서 태어나 자라며 랍비가 되려고 했으나 16세 때 제정 러시아 군의 징집을 피해 미국으로 달아났다. 샘은 뉴욕 거시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유통업자로 성공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샘은 낮에는 세속적인 사업가의 삶을 살았지만 밤에는 가정에서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유대교 가정을 꾸렸다고 한다. 소년 시절 번스타인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즉시 암기해 피아노로 연주할 정도의 절대음감과 비상한 기억력을 보여주었고 기숙사적으로 피아노 레슨과 음악 이론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 샘은 아들의 음악 재능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이로 인해 부자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번스타인은 보스턴에서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아버지 샘은 번스타인이 가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다. 1935년에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이론가로 유명한 월터 피스턴에게 음악 이론 전반을 집중적으로 배웠고 대학 합창단의 반주자로 뛰거나 학교 연극제에 쓸 무대 음악을 작곡하는 등 일찍부터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하버드 졸업 후에는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원에서 지휘와 피아노, 작곡, 대위법, 관현악법 등을 배웠는데 특히 지휘 수업에서는 대단히 깐깐하기로 소문났던 프리츠 라이너에게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커티스를 졸업한 직후인 1940년에는 보스턴으로 돌아왔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최의 여름 음악제 겸 음악 캠프가 열리는 탱구르드에서 당시 악단 수장이었던 세르게이 쿠세비츠키의 보조 지휘자로 재직하며 관현악 지휘 경험을 쌓았다. 1943년에는 뉴욕에서 뉴욕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음악 고문을 맡고 있던 브루노 발터가 병에 걸려 출연이 취소되자 급하게 대역으로 발탁되어 무대에 섰다. 제대로 된 공연 리허설도 없이 치러야 했던 공연이었지만 시어도어 토머스 이래로 미국인 지휘자가 공식 무대에 선 사례가 거의 없던 미국 관현악단 역사상 굉장한 기대를 모았다. 이 공연의 성공으로 본격적인 지휘자 인생을 시작했고 1945년에는 뉴욕시 교향악단 지휘자로 부임해 좀처럼 듣기 힘들었던 당대의 현대 음악을 과감히 선곡해 공연하는 등 진보적인 면모로 화제가 되었다. 작곡가로서도 1942년에 첫 교향곡을 발표했고 1944년에는 뮤지컬 온 더 타운을 발표해 브로드웨이에도 진출했다. 번스타인을 소개한 글에서는 보통 1943년에 브루노 발터의 대타로 뉴욕 필에 데뷔한 후 탄탄대로를 걸은 것처럼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 이후 10여 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지휘자로서 아직 짧은 경력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고정적인 포스트를 얻지 못하고 객관 지휘자 생활을 전전했으며 그나마 자주 들어오지 않아 자살을 생각할 정도 암담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한때 해외인 서독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나치 보역 혐의로 유명 지휘자들이 대거 활동이 중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번스타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었다. 그러나 아직 2차 대전 때의 적대감이 가시지 않았을 때라 유대계 미국인인 번스타인은 독일인들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했고 서독의 음악인들 역시 당시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라 여겼던 미국에서 온 청년 지휘자를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긴 듯하다. 때문에 단원들과 트러블도 잦았고 결국 서독에서의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한편 번스타인은 종전 후 독립을 모색하던 이스라엘까지 건너가 막 창단된 팔레스타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악단 발전에 크게 공헌하기도 했다. 이 오케스트라는 나중에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된다. 설상가상으로 50년대 초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이 불어닥친 반해 번스타인도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 활동에 큰 타격을 받았다. 번스타인은 대학 시절 공산주의 클럽인 졸리드 소사이어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졸업 후 뉴욕 필의 부지휘자가 되었을 때는 뉴욕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후신인 뉴욕 민주 청년 모임에 가입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공산주의, 자유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러나 사실 번스타인이 50년대 들어 활동 반경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메카시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스승 쿠세비츠키가 1951년 사망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쿠세비츠키의 사망으로 그동안 그의 본거지였던 보스턴에서의 일도 거의 끊겨버린 것. 비록 번스타인이 공산주의자로서 CIA의 요주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그를 꺼려한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50년대 중반이 되어서 메카시즘이 잠잠해질 때쯤 번스타인에게 기회가 왔다. 1954년 CBS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다. 수려한 외모와 동부 액센트가 섞인 중저음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 열정적인 지휘 동작, 게다가 방송사는 번스타인의 작은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한 앵글을 사용했다. 이 방송으로 이 잘생긴 젊은 미국인 지휘자는 단번에 미국 전역에 얼굴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지 2년여 만에 번스타인은 뉴욕 필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하게 된다. 사실 이 방송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리기 전에 번스타인은 뉴욕 필을 거의 지휘할 기회가 없었다. 그의 데뷔 공연으로 널리 알려진 1943년 공연 이후 1951년 뉴욕 필 정기 연주회에 출연하여 당시 미국 현대 음악의 첨단에 있던 찰스 아이브즈의 교향곡 2번을 세계 초연한 것이 전부였다. 1957년에는 세 번째 뮤지컬 작품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내놓아 대박을 쳤고 이내 번스타인의 최대 성공작이자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다. 1954년 CBS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번스타인은 이후 ABC, NBC 등 여러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뮤지컬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말 뉴욕 필에 초청되어 5년 만에 뉴욕 필을 지휘하게 된다. 이듬해인 1957년 번스타인은 미트로폴로스와 함께 뉴욕 필의 공동 상임지휘자에 취임했고 이어 1958년에는 단독으로 뉴욕 필의 사상 두 번째 미국인 음악 감독으로 부임했다. 11년 동안 재임하면서 콜롬비아의 바로크에서 현대 작품을 포괄하는 많은 양의 녹음을 남겼다. 정통 레퍼토리의 상당수를 녹음했고 나아가 당시에는 생소했던 작품들도 다루었는데 대표적으로 말러의 교향곡 전집을 세계 최초로 녹음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덴마크 작곡가 칼 닐센과 소련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녹음, 자작곡을 포함한 여러 미국 작곡가들의 관현악 작품의 녹음도 남겼다. 굉장한 입담과 해박한 지식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을 거부감 없이 듣게 할 목적으로 시작한 청소년 음악회도 뉴욕 필즈 임기에 행해진 연속 연주회였는데 CBS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되어 클래식 청취 인구의 증가에 큰 몫을 했다. 이때 녹화된 필름들은 훗날 세계 각지에 수출되어 방영되었고 한국에서도 EBS를 통해 전 시리즈가 방영된 바 있다. 1969년 번스타인은 뉴욕 필 상임지휘자직에서 물러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작곡 활동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였다. 뉴욕 필은 번스타인을 계관 지휘자로 추대하여 그간 뉴욕 필에서 쌓아온 업적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실 번스타인은 이미 뉴욕 필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임지휘자에서 물러나 적당히 놀면서 뉴욕 필을 지휘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당연히 뉴욕 필을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는데 세상 물정에 어둡고 사람 좋아 보이던 후임 피에르 블레즈가 의외로 독하게 전임자 지우기에 나선 것이었다. 블레즈는 번스타인의 뉴욕 필 계관 지휘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블레즈가 사람 좋아 보이지만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한 번만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보기와는 달리 매우 독하고 출세욕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블레즈가 뉴욕 필 지휘를 방해하자 번스타인은 깊은 불쾌함을 표했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자 유럽 진출을 모색하게 된다. 1970년대 유럽에 진출한 번스타인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주요 계관 지휘자가 되었고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암스테르담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유럽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정기적으로 공연을 가졌다. 또 도이체, 그라모폰과 장기 계약을 맺고 빈 필을 중심으로 방대한 음반을 녹음했는데 당시에는 드물었던 실황 녹음 방식으로 대부분의 음반을 녹음했다. 물론 미국 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1971년에 가톨릭 미사 형식과 반전 평화 운동의 메시지, 록 음악과 재즈의 어법을 혼용한 미사를 발표해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973년에는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음악 강좌 시리즈에서 강의하기도 했는데 이 강의도 녹화 녹취되어 대답 없는 질문이라는 타이틀의 책과 영상물로 발매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서독의 영화사인 유니텔에서 자신의 공연으로 제작한 영상물을 다량으로 녹화했다. 특히 빈 필과의 말러, 교향곡 전곡 영상물은 당시 지상파로 방영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78년 말 남미로 여행을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큰 고생을 했다. 반년 이상 지휘를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아팠다. 1979년 여름에야 회복을 하였는데 투병 결과인지 외모에도 변화가 생겼다. 병상에서 일어나 지휘대에 복귀한 79년 일본 공연 모습을 보면 윗눈꺼풀이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인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78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79년 하반기에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과 말러, 교향곡 제9번을 주 레퍼토리로 삼았는데 투병의 경험 덕분에 말러, 교향곡 제9번을 더 잘 이해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77년 빈 필과 베토벤 교향곡 전집 녹음을 시작했고 이후 브람스, 슈만 교향곡 전곡을 비롯한 주요 레퍼토리의 녹음이 이루어졌다. 디지와의 녹음은 모두 라이브로 이루어졌다. 1983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명예단원으로 추대되었다. 1985년에는 자신의 최대 히트작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지휘해 전곡 취입했는데 오페라 성악가들을 주역으로 캐스팅한 것이 다소 까이기는 했지만 굉장한 기세로 팔려나가 베스트셀러 앨범이 되었다. 1985년에는 말러, 교향곡 전곡 재녹음에 나섰다. 빈필, 콘서트 해보, 뉴욕 필 3개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었다. 말러 전곡 녹음은 번스타인의 마지막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녹음 프로젝트였는데 끝내 8번 전인 교향곡은 녹음하지 못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빈 필이 아닌 오케스트라와의 녹음도 조금씩 증가했는데
시카고 심포니와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을, 콘서트 해보와 슈베르트 교향곡을 녹음하기도 했다. 또 만년에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종교음악 녹음도 진행했다. 1989년 12월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동서 베를린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지휘해 두 차례의 기념 음악회를 열었고, 이 중 동베를린에서 열린 공연은 전 세계로 실황 중계되었다. 1990년 초에는 건강 악화 때문에 잠시 입원하기도 했지만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얼마 후 복귀에 예정된 공연들을 계속 강행했다. 하지만 8월 19일에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가진 탱고르드 페스티벌의 공연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연주가 마지막이 되었다. 이 공연의 실황 녹음은 번스타인 사후 최후의 콘서트라는 제목의 음반으로 제작되었는데, 대략 3악장 중반부에서부터 음악의 긴장감이 점차 떨어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 당시 기사에 의하면 3악장 중간부터 기침을 시작하여 4악장이 끝날 때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연신 기침을 해대면서 간신히 공연을 마쳤다고 하며, 호흡 곤란 증세로 공연 직후 입원했다. 입원 후에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며 병세 호전을 기다렸지만 이미 오랜 흡연으로 인해 폐가 회복 불능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자 10월 9일 은퇴 성명을 발표했다. 5일 뒤인 10월 14일 뉴욕 자택에서 폐암으로 타계했고, 유해는 뉴욕 브루클린의 그린우드 뮤지에 안장되었다. 주요 작품 1. 교향곡 1번 예레미야. 1942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 1949. 1965 개정 교향곡 3번 카디시. 196 별표 1977 개정. 2. 관현악 교향 모음곡 워터프론트. 1955 교향 춤곡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61. 시드 레민, 어윈 코스털과 공동 작곡 발레 모음곡 디보크 1에서 2번. 1975 정치적 서곡 슬라바. 1977 관현악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1980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원제 주빌리 게임즈. 1986. 1989 개정 캔디드 서곡 관현악을 위한 팡파르 1, 2번. 1961 CBS 음악. 1977. 3. 협주곡 클라리넷과 재즈 앙상블을 위한 전주곡 푸가와 리프. 1949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 합주 하프 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1954 독주 플루트와 피콜로 알토 플루트 현악 합주 하프 타악기를 위한 야상곡 할릴. 1981. 4. 실내악 피아노 3중주. 1937 클라리넷 소나타. 1942 금관 5중주를 위한 무용 모음곡. 1988 리코더와 첼로를 위한 오카토닉 스케일 변주곡. 1989 바이올린 소나타. 1939 2대의 클라리넷, 2대의 바순,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연습곡. 1940. 5. 뮤지컬 온터타운. 1944 원더풀 타운. 1953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57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1600번지. 1976. 6. 오페라, 오페레타. 오페라 타히티의 소동. 1952 오페라 조용한 장소. 1983 오페레타 칸디드. 1956. 1973 대본 개정. 1989 전체 개정 네이버 캐스트. 7. 발레 펜시프리. 1944 관현악을 위한 무용 에세이 팩시밀리. 1946 디보크. 1974. 8. 합창 미사.
1971 보이소프라노 또는 카운터 테너 독창, 혼성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치체스터 시편. 1965 카운터 테너 독창과 혼성 합창, 타악기를 위한 미사 브레비스. 1988 메조소프라노와 바리톤 독창, 피아노 연탄을 위한 아리아워 벤 노래. 1988 혼성 합창을 위한 하버드 합창곡. 1957 혼성 합창을 위한 웜업 라운드. 1970 9. 가곡. 좋은 유리. 1948 두 개의 사랑 노래. 1949 온터 워터프론트. 1954 시편 148.195 새로운 친구들. 10. 영화음악. 워터프론트. 1954. 11. 피아노. 두 대 피아노를 위한 음악. 1937 피아노 소나타. 1938 7개 애니버서리. 1944 4개 애니버서리. 1948 5개 애니버서리. 1952 결혼 모음곡. 1960 터치. 1981 13개 애니버서리. 1988 4. 수상 경력. 국내 그래미상 최우수 어린이 앨범 부문. 1962, 1963, 1964 그래미상 최우수 구술 앨범 부문. 1962 그래미상 최우수 클래식 성악 연주 부문. 1963 그래미상 최우수 클래식 음반 부문. 1965, 1968, 1978, 1991, 1992, 1993 그래미상 최우수 합창 연주 부문. 1968 그래미상 최우수 오페라 연주 부문. 1974 그래미상 평생 공로 부문. 1985 그래미상 최우수 관현악 연주 부문. 1990, 1991, 1993 토니상 최우수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1953 토니상 특별상. 1969 케네디 센터 명예상. 1980 국외 덴마크 손행상. 1965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코망드르. 1986 영국 로열 피라모닉 협회 금메달. 1987 5. 음악 성향. 말러 교향곡 제2번 C단조 부활의 마지막 부분. 관련 배경 지식이 없어도 멋진 지휘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 하이든 교향곡 88번 사악장. 눈빛과 얼굴 표정으로만 지휘하는 모습. 그야말로 바로크 시대 음악인들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활동 분야가 광범위한 인물이었다. 클래식 지휘자로 많이 유명하지만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히트시킨 작곡가이자 교향곡 3곡을 비롯한 진지한 계통의 음악까지 써낸 작곡가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게다가 피아노 실력도 보통 이상이어서 모차르트나 베토벤, 라벨,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에서 독주와 지휘를 모두 맡아 1인 2역으로 연주하거나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같은 실내악곡에서 피아노 파트를 맡은 녹음들도 있다. 이런 녹음 중에서도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에서는 신나게 피아노 치면서 지휘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거기에 수많은 대학 강연 기록과 저술 활동, 인권운동 참여 등의 활동상까지 보면 한 인간이 이 정도로 많은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지금도 음악계에서 이 사람의 필적할 활동상을 보여주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정한 의미의 조인. 다만 뮤지컬 외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장음악빌이 강하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받기도 했고, 미사처럼 사회 문제를 곡에 진지하게 반영했을 때도 정치 종교적인 논쟁이 상당히 격렬하게 오갔다. 지휘 스타일은 높이 평가해줬던 스승들인 라이너나 쿠세비츠키와는
거의 극점에 있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다소 정신 사나울 정도로 지휘봉과 손을 놀려대는 데다가 지휘대에서 발을 구르거나 점프까지 할 정도로 심히 과장된 지휘폼을 보여주었다. 이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청중들의 환호를 이끌기에 충분했지만 너무 경박하고 지나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다. 아무튼 번스타인의 지휘 동작은 레니 댄스라는 칭호로 지금도 회자될 정도. 자신이 작곡가였던 만큼 현대 음악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는데 특히 모국인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매우 정력적으로 소개해 세계 무대로 진출시킨 것이 큰 업적으로 일컬어진다. 작곡된 후 거의 50년이 지나도록 아완인 상태였던 찰스 아이브스의 교향곡 제2번을 초연해 성공시킨 인물도 번스타인이었고 이외에 앨런 코플런드나 루이리슨, 새뮤얼 파버, 윌리엄 슈만, 데이비드 델 트레디치, 네드 로렘 등의 따끈따끈한 신작도 적극적으로 공연하고 녹음했다. 클래식 외적으로는 비틀즈에 대해 엄청나게 호의적이었다고. 비틀즈의 SGT 페퍼즈 롤리 하츠 클럽 밴드에 있는 곡인 슈즈 리빙 홈을 웬만한 클래식보다 뛰어나다라고 표현했고 예스터데이에 대해서도 국천했다. 활동 초기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했는데 심지어 당대 본좌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테디 윌슨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줄 정도였다. 1956년에는 CBS 라디오에서 재즈 관련 강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고 루이 암스트롱과 데이브 브루백 같은 재즈 명사들과 협연한 녹음도 있다. 다만 조지 거슈윈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으로 평했는데 대표작인 랩소디 인 블루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통일감도 없고 이것저것 엉성하게 짜맞춘 메들리라고 깠을 정도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랩소디 인 블루인 것이고 그러한 랩소디 인 블루를 즐겨 듣고 좋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1인 2역을 해서 자주 공연해 곡의 유명세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콘서트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오페라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연 기록이나 음반이 적은 편이지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베르디의 팔스타프, 베토벤의 피델리오, 비제의 카르멘,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푸치니의 라보엠 같은 굵직한 작품들의 음반과 영상물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또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일부, 특히 발퀴레와 신들의 황혼을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뉴욕 필, 빈필과 공연하기도 했다. 물론 만년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해 녹음한 자신의 오페레타 강디드도 지금까지 결정반으로 손꼽힌다. 경력 초기였던 1950년대에 전설적인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칼라스와 공연한 게루비니의 메데아와 13 벨리니의 몽유병의 여인 실황도 음질은 안 좋지만 역사적 기록물로 평가되며 사후 EMI를 통해 정발판 CD가 나온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 리마스터링 음반이 나왔다. 유대인이었던 만큼 말러를 비롯한 유대계 작곡가나 음악인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는데 2차 대전 종전 직후에 유럽에 가서 강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던 음악인들과 공연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건국 후 갓 창단된 팔레스타인 교향악단도 자주 지휘했다. 하지만 선민사상 급의 정통 유대주의자는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의 유태인 거주구역을 늘려가는 것을 결사반대했으며 팔레스타인 출신인 에드워드 사이드와 만나 토론하면서 아주 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뜻이 맞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되려 유대인 숙골들에게 배신자처럼 취급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 공연을 지휘하거나 국제사면위원회 유네스코 지원 공연을 숱하게 개최한 것으로 볼 때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로 여겨진다. 사생활 전성기 때의 사진을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형 외모에다가 호소력 있는 중저음의 보이스를 가졌기 때문에 숱한 애인들을 끌고 다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도 그랬다고 한다. 결혼은 1951년에 칠레 출신의 여배우인 펠리시아 몬테 알레그레와 처음 했는데
자식 셋을 남기는 등 초반에 부부 금슬은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양성의 성향. 번스타인 주변인들의 회고나 증언에 의하면 번스타인은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남성을, 정신적으로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성향에 꽤 심하게 갈등했다고 한다. 결국 남자들을 끌어와 관계하는 것을 보다 지친 아내가 별거 신청을 해버렸고 곧 부부 관계는 파탄나 버렸다. 하지만 아내가 폐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와 병수발을 들었고 1978년에 아내가 죽은 뒤에는 자신이 내놓은 음반과 영상물 몇 종류를 아내의 추억에 바친다고 주기해 발매하기도 했다. 이후 재혼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죄책감이 매우 컸던 모양. 그리고 젊었을 적부터 굉장한 애연가였는데 리허설이나 공연 중간에 휴식 시간이라든가 집에서 곡 쓸 때, 인터뷰할 때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제대로 줄담배의 스킬을 보여주고 있다. 유명한 호세 카레라스와의 마찰 영상에도 호세 카레라스가 빡쳐서 나가버리자 포디움에 앉은 채로 그 자리에서 담배를 꺼내 물어버리는 등 그와 관련된 영상 대부분에서 담배를 손에 쥐고 있다. 즉, 공연하는 시간 아니면 거의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살았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줄담배를 피워대서 흡연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학을 뗐을 정도였고 사람들이 자택이나 사무실에 오면 앉으라는 말 다음에 담배부터 권유했다고 한다.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폐기종으로 인해 가벼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결국 이 습관은 말년에도 고치지 못해 죽음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주치의에게 폐암 선고를 받고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알자 오히려 담배를 더 많이 피워댔다. 담배 외에는 잭 다니엘스 위스키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담배만큼 달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7) 사후의 영향력. 생전에 활발한 교육 활동 덕에 번스타인과 함께 작업했던 신진 지휘자들은 꽤 많고 유명인으로 성장한 인물들도 여럿 있다. 뉴욕필 시절 부지휘자로 채용했던 일본 지휘자인 오자와 세이지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하며 탄탄한 경력을 쌓고 있는 여성 지휘자인 마린 올속,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음악 감독으로 재직 중인 마이클 딜슨 토머스, 할리우드 볼 음악회 지휘자로 유명한 존 무체리 등이 특히 번스타인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인물로 손꼽힌다. 지휘자 외에도 유명한 청소년 음악회 시리즈를 통해 독주자로 협연한 어린 연주자들 중에 훗날 대성한 인물도 꽤 있는데 콘트라베이스를 독주 악기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한 게리 카나 화교 첼리스트 요요마 등이 대표적인 예. 생애 후반에도 젊은 연주자들과 협연하는 것을 마다하기는커녕 매우 즐겼다고 하며 소련과 폴란드 등 동구권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메르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과도 여러 협주곡에서 협연하며 명반을 만들어냈다.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 소멸되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출반한 음반들도 양대 전속 음반사였던 CBS 소니와 도이체, 그라모폰의 밥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외에 양이 적기는 하지만 EMI와 필립스, 초기의 RCA 등에 취입한 음원들도 종종 언급되는 녹음들. 유니텔 등지에서 많이 만든 영상물도 비디오 테이프와 LD, DVD 순으로 계속 발매되고 있고 아직 미발표인 영상들도 여럿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돈줄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 듯하다. 그의 탄생 100주년인 2018년에 세계 각국에서 기념 연주회, 음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 매체. 영화 마에스트로가 번스타인의 전기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며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하고 브래들리 쿠퍼가 연출 겸 출연을 한다. 디스코그래피 앨범명 오케스트라 녹음일 레이블 번스타인 온 더 타운 온 더 타운 오케스트라 1945 CBS 슈만 만프레드 서곡 등 뉴욕 필하모닉 1943 뉴욕 필하모닉 번스타인 교향곡 제1번 예레미야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1945 더턴 블리츠스타인 교향곡 D 에어본 뉴욕시티 심포니 1946 RCA 번스타인 팩시밀리 RCA 빅터 심포니 1947 RCA 번스타인 교향곡 제2번 불안의 시대 뉴욕 필하모닉 1950 CBS 라벨 세이라자대 컬럼비아 심포니 1950 CBS 메시앙 뒤랑갈릴라 교향곡 뉴욕 필하모닉 1950 CBS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뉴욕 필하모닉 1951 다큐먼트 아이브스 교향곡 제2번 뉴욕 필하모닉 1951 뉴욕 필하모닉 코플랜드 멕시코 살롱 뉴욕 필하모닉 1951 CBS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뉴욕 스타디움 심포니 1953 디지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뉴욕 스타디움 심포니 1953 디지 슈만 교향곡 제2번 뉴욕 스타디움 심포니 1953 디지 브람스 교향곡 제4번 뉴욕 스타디움 심포니 1953 디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6번 비창 뉴욕 스타디움 심포니 1953 디지 게루비니 메데야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1953 EMI 베티날리 신포니아 브레베 라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 1954 디스치 리초디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1955 EMI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5번 17번 컬럼비아 심포니 1956 CBS 번스타인 펜시프 리 컬럼비아 심포니 1956 CBS 핸델 메시아 뉴욕 필하모닉 1956 CBS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컬럼비아 심포니 1957 CBS 스트라빈스키 불세 모음곡 뉴욕 필하모닉 1957 CBS 바흐 쳔발로 협주곡 제1번 뉴욕 필하모닉 1957 CBS 10. 에피소드 지휘를 하는 영상물들을 보면 항상 머리를 포마드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꼭 지휘를 한 지 5분도 안 돼서 머리가 축 늘어진다. 거의 다 그런 영상물이 대부분인데 그가 격정적으로 지휘를 하면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늘어진다. 포마드를 할 때 머리가 고정이 잘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그의 특성상 머리를 고정해도 땀 때문에 헝클어질 수도 있다. 빈 필하모닉과 협연할 당시에 비올라 주자인 무크라는 사람은 그를 피했다고 한다. 그가 싫어서도 음악적 견해 차이도 아닌 자신이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데 번스타인이 하도 지휘할 때 폴짝폴짝 뛰어서 먼지가 일어나 뒤집었으면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젊은 시절부터 진보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초기 활동 시절 소련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인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미국으로 망명와 있었던 좌파 작곡가 한스 아이슬러의 음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경향 때문에 메카시즘 16대 미국 정부의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번스타인은 인종차별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군의 참전 반대 운동,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 등에 가사하기도 했다. 1979년에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을 뉴욕 필과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한국 공연에서도 올렸는데 당시 한국 측에서는 소련이 정권 선전을 위해 내세우고 있던 작곡가인 쇼스타코비치의 작품 대신 다른 대중적인 작품으로 바꿔줄 수 없냐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번스타인은 곡목을 바꿔달라는 주최 측의 요구를 거부한 채 그대로 공연했다. 한편 번스타인은 같은 해인 1979년 하반기 빈 필에게도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당해 빈 음악주간 특별 공연에서 연주하기는 했다. 번스타인의 언변은 어렵게 느껴진 클래식의 대중화라는 명제를 꽤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한 동료 음악인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62년 4월에 글렌 굴드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공연할 때 굴드가 템포를 기존 연주보다 훨씬 느리게 잡아달라고 했는데 번스타인은 이 요청을 수락했지만 워낙 규모가 큰 협주곡이 느리게 연주되면 공연 시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개연 직전에 청중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무대에 나왔는데 번스타인의 말투가 다소 개그맨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청중들이 박장대소하는 상황이 되었다. 공연 후 헤럴드 숀버그를 비롯한 몇몇 비평가들은 번스타인의 사전 멘트가 다분히 굴드의 연주 스타일을 비꼬는 어그로를 끌었다고 맹렬히 항의했고 굴드도 그 이후로 번스타인과 협연하는 일은 없었다. 심지어 음반으로 녹음도 되었는 모양이다. 다만 비평가들의 생각과 달리 굴드와 번스타인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 유지되었다. 번스타인과 종종 라이벌 관계로 묘사되는 지휘자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었는데 그 때문인지 번스타인은 생전에 카라얀이 수장으로 있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거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 1979년에 전직 악단 단장이던 볼프강 슈트레제만의 초청을 받아 정기 공연이 아닌 국제사면위원회 자선음악회의 객원으로 출연해 말러의 교향곡 9번을 2차례 공연한 것이 전부였을 정도. 그나마 이 공연 실황은 서베를린 주둔 미군 관할 방송국이었던 RIAS를 통해 운 좋게 녹음되었고 번스타인 사후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CD로 출시했다. 번스타인 후기의 말로 9번 연주 중 가장 많이 추천이 세워지는 녹음. 훗날 슈트레제만이 밝힌 비화에 따르면 번스타인이 베를린 필을 단 한 번밖에 지휘하지 않은 것은 번스타인 본인이 번번이 거절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베를린 필 단장이었던 슈트레제만은 번스타인을 베를린 필에 초청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는데 번스타인은 국제 엠네스티 자선 공연이 아니면 베를린 필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고 베를린 필의 상주홀인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슈트레제만은 번스타인을 초청하기 위해 직접 국제 엠네스티와 접촉하여 자선 공연을 주최하는 노력 끝에 간신히 번스타인을 초청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1979년 이후에도 베를린 필 경영진은 번스타인을 초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79년 공연 리허설 때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베를린 필의 일부 단원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번스타인은 다시는 베를린 필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카라얀과의 관계도 표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카라얀 본인과 번스타인은 사이가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처드 오스본에 따르면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했지만 꽤나 좋은 사이를 유지했다고. 서로 공통점도 꽤 많았다. 1957년에 처음 만났던 이유도 둘 다 스키를 좋아해서였고 지휘자 드미트리 미트로폴로스를 존경해서 셋이서 종종 만나고는 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카라얀과 번스타인이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번스타인의 경우 사적인 자리에서 카라얀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 가령 번스타인이 베를린 필과 말러 교향곡 9번을 연주한 직후 카라얀이 녹음을 진행하자 자신의 해석을 참고하지는 않았나 하면서 언짢아 했다는 카더라가 있다. 한 번은 카라얀이 호기롭게 베를린 필, 빈필 중 어디를 지휘하고 싶냐? 내가 주선해 줄게. 라고 하자 번스타인은 베를린 필이 당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보니 건방진 녀석들이 틀림없어서 흥미없음이라고 대답해서 카라얀을 기쁘게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번스타인은 위 연주를 제외하곤 베를린 필을 지휘한 사례가 없다. 원래 1992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지휘자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1990년에 타계함으로 인해 불발되었다. 번스타인의 성격으로 볼 때 어느 해보다 재미있는 신년음악회가 되었을 텐데 말러 교향곡 8번의 신전집 녹음 무산과 함께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대타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들어왔다. 구성, 나그네 의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